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인문학과 사태스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어떻게 왔습니까? 김부련 선생님, 주변에 봄이 왔어요? 네. 뭐가 왔던가요? 매화꽃이 쳤어요. 아, 매화가 벌써 져버렸구나. 저 아버님 그 매화꽃은 뭐 우리가 뭐 매화 이런 뭘 생각해야 되노? 봄에 전령사라고 하지 마. 난 봄이 나비 등이 얹힐 것 같더라고. 어제 날이 한 마리 가는데 팔랑팔랑 봄이 잔뜩 실리거든. 역시. 봄이 나비 등에는 치셨대. 봄이는 왜 생각하셨어요? 봄이 나비 등에 쳤다는 거. 진짜 봐. 우리 뭐 스쿨에 이런 데는 뭐 책들이 좀 돌아다니는데 제가 뭐 이제 책상에 있는 책이 하나 있었어. 간단히 책 하나 소개하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이제 로고 테라피라 그랬어. 좀 사실 굉장히 좀 유명한데 좀 생경한 의미죠, 이거? 친숙한 의미는 아니죠. 이게 뭐냐면 로고하는 게 약간 로고스 뭐 이런 라틴어 계열의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의미 치료하는. 이 책을 본 지가 좀 돼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분이 이 아우슈비츠, 그러니까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것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히틀러가 자행한, 뭐 독일이 자행한 일이죠, 사실은. 유태인 학살하는 여러 이제 뭐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었습니다, 유태인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기 어디야, 그 마다가스카르 섬 있죠. 그리로 다 이주를 시켜버릴까 뭐 이렇게 정책을 뭐 계획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국, 이제 폴란드 뭐 유럽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유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뭐 하다가 어찌됐든 아우슈비츠라는 그런 가스로 사람을 죽이는, 다시는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일이 생겼고, 그 관련해서 그 한나 아렌트라는 분이 쓴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하는 책이죠. 그때 당시에 그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총책이 힘넣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힘넣. 이 밑에서 그 밑에 정도의 책임자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 아이히만이라는 이 친구가 유태인 학살을 이제 거의 상급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고 많은 정책에 관여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양반이 이탈리아론가 도망을 갔어요. 거기서 잡힐 뻔 하다가 그때 지금 뭐라 그러죠? 그 유대 저 경찰을, 유대 잡던 사람? 하여튼 그 경찰에 의해서 이 친구 어디 가서 잡혔냐면 아르헨티나인가? 거기서 잡혔다가 탈출을 하고 다시 아르헨티나인가 어디 남미 쪽에 도망갔다 거기서 잡혀온 거야.
잡혔는데 유대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본래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에 가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벌였는데 사실은 관할 위반이야. 독일에 데려가서 재판했어요. 이 아이만. 근데 이 양반 이제 뭐 세 개의 재판이 벌어진 거죠. 그때 당시에 관할 위반인데 독일에서도 막 묵인하고 어떤 세계적인 그런 뭐야 여론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이 굉장히 유명한 어떤 여성 철학자죠. 근데 이분도 처음에 독일에서 있다가 제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을 뻔했다 다시 미국으로 도망을 갔어.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지필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뭐 다양한 활동을 하던 중에 이 아이히만의 이 잡혔다 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재판하니까 가서 참관하는 거야. 재판 전부를 참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회를 쓴 책이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칸 책이에요. 이 아렌트 이분이 하이데거 수업을 예 제자를 하다가 그것도 독일의 철학자 있죠. 이분이 아마 하이데거가 아마 이분이 약간 나치 성향 부역한 사람으로 철학자로 약간 낙인이 찍힌 그런 뭐 있죠.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더라도 항상 의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좀 기억이 좀 많이 뭐 제가 뭐 변호사 하면서 어쩌다가 틈틈이 이런 책 갖고 이렇게 시부했는데 다 없었거든요. 막 그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누구야 그죠? 지금 하여튼 그 책 있죠. 하여튼 그 유명한 독일 철학자 밑에서 하여튼 수업을 다시 하고 이래서 뭐 좀 관계도 있었다 그러죠. 뭐 이렇게 한나 아렌트 본게 한번 쳐봐라. 누구한테 배웠는지. 그 나오면 바로 얘기해줘. 그 하이데거 말고 나중에 이렇게 있어. 그래서 이제 뭐 어찌됐든 굉장한 석학이고 이쪽 계열에서는 굉장히 인정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연이 되면 누구? 쳐보신다. 그래서 이 아이만의 재판을 한 이제 그러니까 이 주제가 뭐냐? 이 책의 주제가 야스퍼스. 예, 야스퍼스. 칼 야스퍼스죠. 예. 뭐다 독일 철학요. 이거 제가 봐서 너무 사변적이에요. 독일 철학을 보고 이해했다고 얘기한 사람은 글쎄요. 제가 뭐 철학자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사변적입니다. 제가 봐서는 뭐 우리나라 이기 이론론, 이기 이론론 그거나 독일의 무슨 이런 철학 사조다 특히 칸트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거 들어보면 저는 뭐 머리가 나빠가 100번 읽어도 이해 못해요. 하여튼 뭐 어찌됐든 우리 명상원 우리 스쿨에서 교재로 쓰는 추구의 시대, 예? 추구의 시대를 이 엑시얼 에이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에이지 뭐 이랬으나 이 추구의 시대라는 개념을 쓴 사람이 칼 야스퍼스예요. 추구의 시대 이거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기억나죠? 예, 우리 공부 다 했잖아. 암스트롱. 이분이 쓴 책인데 우리 명상원 교재죠. 예. 무지개 얘기가 잠깐 빗나갔는데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 주제가 뭐냐면 이게 악의 평범성칸. 재판을 하는 거야. 하는데 당신이 그냥 이웃집 아저씨처럼 너무 평범한 거야. 그리고 죄의식도 없고
우리가 상관이 시킨다. 더구나 전쟁 상황에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근데 사실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독일에서는 이렇게 히틀러 정권에 부역한 사람들은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은 죄를 물은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왜 이 악이 이렇게 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용어를 쓴 게 사실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 얼마가 학살됐자고 그랬죠? 600만? 이 말이 600만이죠. 이 아우슈비츠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진짜 가스실에서 정말 의의 없는 죽음을 당한 거죠. 이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이 로고 테라피로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이 아우슈비츠 이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의 가족은 어떻게 되냐? 다 죽었어요. 자기 가족이 끌려가서 다 죽었어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그 살아남은 과정을 이분이 이 책에서 썼는데, 아까 우리 가포 형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유대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시각과 논점과 그 상황 설명이 있을 수가 있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많은 평가가 계속되고, 뭐 엄청난 철학적 문제가 계속 우리 인류에게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영원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게 또 재현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근자에 뭐 비슷한 뭐 코소보, 이게 불과 몇 년도입니까? 1990년, 예,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인종청소 이거 뭐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후투족. 예. 그게 무슨 족이죠? 후투족하고. 후투족. 예. 근데 어찌됐든 이 책에 보면요, 산다는 건 이런 거야. 이렇게 한 줄로 써서 이제 입장을 하는 거야. 그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입장을 해. 그러면 독일 그 장교가 생명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이거야. 왼쪽으로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 좀 더 있다가 죽을지 아니면 좀 더 살지 일단 한쪽 갈라지는 거죠. 그럼 그 장교는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냥 판단하는 거지. 비실비실하고 저처럼 매수하고 이러면 이거 뭐 반만 축내겠네. 니 왼쪽 바로 가는 거야. 응? 우리 박진영 원장처럼 이렇게 좀 술도 세고 뭐 인간이 좀 뭔가 됐다 싶으면 오른쪽에서 한번 좀 써보는 거지.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카포라는 게 있어요. 그 자기들끼리 이제 민족들끼리 이렇게 막 감시 감독하는 직책을 주고. 근데 이 양반이 이렇게 살아나면서 결국은 뭐 이 책의 주장은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 소위 의미를 추구하는 죽음의 의미라는 게 있을까? 알베르토 까미의 시지프스 신화라는 책이 있죠. 매일 굴러 떨어지는데 그거를 계속 돌을 밑에서 위로 올려놓으면 또 그대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 네? 약간 그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좀 볼 수 있는데 그 누구야? 그저 이반 데니소비치 하루인가? 러시아 작가가 쓴 매일 구덩이 파고 묻었다가 다시 파고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한치 앞에 아무런 그게 없고 오로지 내가 이제 죽을 일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도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고 그럼으로써 생존의 어떤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가져간다 뭐 이런 취지인데 하여튼 이 로고 테라피라는 것이 이분에 의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의미 치료 중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여러분 중에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 저처럼 강의하라 하면 안 해본 사람 좀 떨리잖아요. 그럼 떨려서 강의를 못 하는 거야. 그때 더 떨어버리는 거지. 그 더 떠는 걸 사람들이 못 해. 그러니까 막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그런 치료 방법도 있고, 초의미가 뭐냐, 뭐 이런 등등 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고, 이런 사람도 사는데, 예? 경상도 말로 우리는 뭐다? 자식 막 포실합네. 예? 야, 우리 스쿨 끝내준다. 블레이저 책도 막 돌아다니. 감각을 놀. 누가 읽은 거야, 책? 예? 다시는 그런 인종 간의 문제가 청소 이런 것들이 안 생겼으면 오늘 세 번째 녹화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뭐 마이크 상태 시원찮고, 두 번째 뭐 글씨 잘 안 보이고, 오늘도 저 혹시 보시는 분 요 비슷합니다. 그 제이스쿨이 뭐 이거에 대해서 좀 단련된 것도 없고, 그냥 뭐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10개 분 되는 우리 도반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지만, 혹시나 이걸 보시게 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은 우리 요 공부하신 도반 중에요, 우리들만의 리그라고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이 리그에 뭐 좀 배울 만한 게 있으면 한번 보시고, 나중에 우리가 이건 이제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그죠? 한번 이렇게 해보고 저희 사티 스쿨의 강의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명상 인문학에 지금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스쿨 학생들하고 저하고 해서 정말 멋진 명상 강의 내용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우리 하겠습니다. 지금 좀 어설프죠? 뭐 보다가 뭐 시원찮으면 안 봐도 됩니다. 까짓 뭐 지조학하는 게 뭐 훌륭한 여러 또 강의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명상의 제가 이익이라고 뭐 표현을 했습니다. 늘 쓰는 거에 다시 한번 써보죠. 실제 보기. 오늘 아주 흔들리네. 자유로움. 이 두 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게줄임까지 했죠. 실제 보기, 자유로움, 무게줄임. 그 다음에 마음 정화. 어제 내용과 달리 제가 주로 좀 좋아하는 표현은 예휴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가 알머이 수품. 사실은 이거 어느 하나를 독립시켜서 개별적으로 디테일하게 이러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좀 나누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나눠보고, 이 책의 저자도 이렇게 좀 구분할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실제 보기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킹이야, 킹. 이게 되면은 밑에 것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거고,
뭐 각자 부분에서 볼 때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요러한 측면에서 명상을 이렇게 좀 한 사람들은 요런 이익을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디테일하게 나눴고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 세 개는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 이 시간에 요거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까지 안 되면 좀 설명을 하고 또 뭐 중간중간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죠. 이 세 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그리는 그림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늘 마음을 이렇게 둥근 원으로 표현해서 이 밑에 부분에 요거를 기억이라고 표현을 하죠. 기억. 전체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마음 공간이다 이렇게. 안입이. 여러분 이제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디 이제 명상에 대해서 이제 곧 저 대신 뭐 또 전파도 하시고 강의를 하시려면 이거 외워서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작동한다 하는 것을 이 사실 우리가 전문가 아닙니다, 그죠? 내과학자도 아니고 뭐 잘 몰라. 근데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명상을 이해하는 방편으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좀 심플하게 이렇게 잘 표시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우리도 공부했고 또 그렇게 다른 분한테 설명도 좀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불교적 표현으로 육근회라 그래서 6개의 감각기관, 우리 뇌로 들어오는 정보를 수용하는 일종의 수용체지, 그죠?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가 불교적 표현을 빌려서 그렇게 색성, 향, 미, 촉, 불교 얘기를 잠깐 하면 이 불교가 정말 디테일한 철학입니다.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만 시간은 불교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시절에 어떻게 인간의 심리를, 물론 뭐 서양에도요, 그리스,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동서양 도금에 걸쳐서 훌륭한 철학자들도 많았고 사상들이 발달했는데, 제가 불교 철학이 훌륭하다는 것은, 불교 철학은 첫째 쉬워, 그리고 맑아요, 이해하기 편하고, 그리고 가장 솔직하다 그러나 그렇고 좀 정확해.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떻습니까? 종교와 이 과학의 중간이 철학이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종교와 과학의 중간, 이건 너무 광범위한 뭔가를, 범우주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비로움을 추구하고, 이건 너무나 좀 사실은 합리적이고 경험치에 뭐 합당하고, 이 철학은 이 중간 정도에 있는데, 제가 이걸 불교 방금 철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철학 중에서도 가장 과학에 근접해 있는 철학이자 사상이 불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불교가 아닌 거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붓다의 뭐 철학, 사상, 오히려 이렇게 표현이 저는 오히려 적당. 이것이 종교가 되어서 이게 불교라는 종교로 표현될 뿐이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은 이 붓다의 사상은 한마디로 이거거든요. 다름없습니다. 야, 너 힘들지? 어떻게 하면은 그 힘든 것을 덜 힘들게 할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게 불교 철학의 전부입니다. 인간이 왜 삽니까? 이거 아닙니까? 이게 되면요, 사실은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게 이것일지도 몰라. 예.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면이 있다는 거죠. 신앙적 측면이 있지만 현실 생활에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이슬람교도 모든 종교가 이걸 추구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불교 철학을 공부를 하면은 이게 아닌 것도 많아. 왜 불교 철학에 다 맞겠어요. 이 붓다 이분도 예? 내가 틀렸으면은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할게. 그거 알아서 고쳐라 그랬어. 완벽하지 않은 거죠. 자기가 뭐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 당시에 뭐 내과학도 없었고 BC 한 500년 정도 됐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렇게 이후에 뭐 그 인도 철학하고 물론 관계가 있죠. 있지만 이 발달되어 온 이 과정들을 보면 참 대단해. 아주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유불선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유불선. 이게 사실 혼재된 민족 의식 이게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 소위 리차드 도킨스가 표현한 그 뭐죠? 사회적 유전. 그걸 뭐라 합니까? 밈이라고. 네. 이렇게 쓰나 영어로? 하여튼 밈이라고. 에미 그죠? 이 사회적 유전 속에 우리의 이 유전자 사회적 유전자 속에는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이 철학이 안에 잠겨 있습니다. 그 노론의 수장인 율곡이이가 불교에 통달했었다는 설이 있어요. 또 좀 그게 어릴 때 벌써 스님 뺨치는 수준이었다 이런 설도 있고. 어쨌든 왜 그러냐 이런 걸 보면은 딱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눈을 통해서 대상을 인식해서 우리 뇌에 이미지화 되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이렇게 정보로 들어와서 이걸 이미지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에 있는 것이 이렇게 올라붙어. 이거 그냥 아무런 판단 없이 쳐다보면은 그냥 볼 뿐이죠, 그죠? 이건 사실 우리가 삭제할 때 필요한 관찰 방법입니다. 그런데 분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게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분필이라는 생각, 이거 노랗다는 색깔에 대한 기억들이 같이 올라붙는다. 이건 노란 분필이네라고 인식하잖아. 그러면은 이 기억 중에 큰 게 2개가 올라오는 거야. 야, 이건 분필이야. 색깔이 옐로우야. 예? 그죠? 이 2개 기억이 올라와서 붙어. 그럼 이걸 보고 노란 분필이야라고 아르마리를 일으킨 데서 이것을 안식이라 그래. 그래서 식자를 붙여 이렇게. 그러면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각 대상은 각 식자를 붙이면. 그럼 이게 불교 사람은 대단해요. 네, 이러면 뭐 제가 스님인 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스님 아닙니다. 저는 법을 팔아먹고 사는 변호사예요. 그냥 공부 좀 하다 보니 기억하게 될 뿐이지. 이거 전부 합하면 몇 개야 이게? 안식, 비식, 예?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이래가 전부 36, 18개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를 18개라 그래.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에는 뇌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우리 의식 구조를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식 구조를 많이 이해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명상을 해서 이 의식 구조를 이해하고 안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고 해서 나의 고통 지수를 줄이는가를 엄청 연구한 기지. 근데 그게 우연히도 현대 제가 늘 그리는 이 좀 한 큐에 잘 그리는데 이게 사실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대충 그리는 것 같잖아요. 이거 오늘 좀 잘 안 되네. 내려 이렇게 상당하게 잘 그려지지 않아. 저처럼
한 수백 번 뭐야 그랬을 거예요. 뭐. 제가 하도 이 강의를 이거 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내 과학이 발달해서 이미 이러한 시스템 우리가 이 뇌과학 때문에 뭐 상식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뇌 안에서 일어나는 뇌신경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의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이렇게 이제 한 거고 이렇게 표현해도 상당히 이게 마땅한 결과를 이렇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렇게 달라붙어서 올라가면은 그럼 이 자체가 1, 2, 3, 4로 이렇게 진행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굴러가고 정서 반응이 같이 일어나고. 여러분 사유체계가 먼저 작동합니까? 아니면은 정서 반응이 먼저 작동하나요? 이거 아직 뇌과학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이렇게 주장한 뇌과학자도 있어요. 생각은 감정을 사고적으로 해석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서 반응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내가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먼저고 계란이 뭐냐면 닭이 이거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뭐가 먼저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동시다발적으로 항상 일어나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 속에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실제 보기 잘 안 돼. 자유로움을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죠? 우리의 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들어오는 이 각종 대상들을 수용해서 판단할 때는 제가 그때 설명했죠. 예를 들어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는 이렇게 해서 여기 1차 시각 영역, 2차, 3차 연합 영역 이래서 다시 파페체로 거쳐서 장단기 기억 이렇게 해서 뭐 피지라고 연관을 해서 기억되고 뭐 이래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금방 판단할 것 같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동시에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죠. 왜냐? 왜 그렇습니까? 먼저 이미지를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회로를 돌아야 되니까. 이걸 원숭이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 바나나를 줬어. 그 딱 이 행동이 일어나는 내가 옛날 책에서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이 안에서 회로를 타고 좀 돌아야 돼. 그 0.01초인지 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앞에 전두엽에서 판단할 때는 왜 된다 그랬습니까? 대상을 재해석하는 거지. 기존에 있는 기억 체계하고 연관지어서 기억 체계가 이미 이걸 상징화 시켜 놨으면 새로 들어오는 이미지는 그 상징화되는 기억 체계하고 붙어서 또 다른 상징화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대상을 비교 분석 판단하고 예측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지만은 실제로 그 정보가 최종적으로 판단될 때는 이미 상당히 어떻게 된다? 왜곡되거나 축소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것들이 다양한 형태로 의식으로 나올 때는 그게 뭐 관념이 되고 뭐 편견이 되고 뭐 사상이 되고 뭐 등등 느낌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 마음 작용의 그런 어떤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고 이게 잘 안 된다. 무게도 그래서 이 기억에 달라붙어 있는 아사바가 크면 무게도 커지고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 이게 결국은 이 잘 안 되면 힘들어. 이것도 잘 안 되면 힘들어. 잘 안 되면 힘들어. 그 외국에서는 이런 거 별로 뭐 주로 보면 그 카잔자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 같은 경우에는 자유로움의 대명사처럼 그 얘기되잖아. 조르바의 그 카잔자키스 묘비명이 있었다 했나? 뭐 조르바의 묘비명이라 했나? 뭐라고 써놨다 했습니까? 나는 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뭐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자유다. 뭐 이렇게 해서 나는 하여튼 자유를 굉장히 강조해놨어. 자유롭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더 이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했냐. 이 마음 공간에 하나 더 이렇게 밑에 표시를 하면 이게 이제 마음 공간이라고 똑같은 마음 공간인데 여기에 들어있는 M은 I 곱하기 A라고 그랬죠. 요거를 기억이 갖고 있는 기억은 질량을 가진다. 질량 가지나? 마음이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다. 예. 마음은 물질이다. 정의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마음이라는 그 어떤 현상이 창발적으로 일어난다. 그럼 물질은 어떤 반응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연계가 뭐라 하죠? 가장 대표적인 물리화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과목이 그죠? 마음은 물질이기 때문에 마음 자체는 물리적 어떤 메커니즘의 그런 작동도 하고 화학적 작동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리적 작용, 화학적 작용의 결과물이 마음이면은 이 메모리로 표현된 이 마음 중에 이걸 마음 공간에 있는 기억은 질량을 가지는데 이 질량을 가지는 이유는 이미지에다가 A, 이게 뭐라 했습니까? 이게 예, 아사바라고 그랬죠. 이게 아사바. 이게 빨리언가 산스크리트인가 모르겠는데 이걸 마음 오염원이라고 표시를 했고, 요 아사바가 이 뭘 결정한다? 기억의 질량을 결정한다.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우리가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해보는 겁니다. 기억이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힘들어. 지난 시간에 무게줄임 할 때는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한 요 아사바 요것이,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러면 기억 자체를 제거 가능하냐? 아니면은 기억 질량만 제거하느냐? 뭐 이거 갖고 될까?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기억 자체는 이게 인위적으로 제거 될까? 우리 기억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은요, 그 무서운 병이 있어요. 치매 진짜 무섭지. 우리는 언젠간 치매 걸립니다. 예? 계속 살아보세요. 다른 장기 멀쩡하게 계속 살면요, 결국은 다 기억을 잊어버리게 돼. 그런데 치매의 반대만큼 무서운 병이 있어. 그게 이제 보르헤스가 쓴 그 수필 중에요, 기억의 왕 푸네스 칸이 있어요. 이건 어떤 병이냐?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하는 거야.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병이냐? 있는 병이냐? 누구 책을 보면 제가 알았냐면은 그 올리버 섹스 있잖아요. 올리버 섹스가 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 질병이 있어. 그럼 이 양반은 삶이 편안할까 편하지 않을까? 편하지 않다. 예. 엄청 힘든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에게 23년 전 오후 2시 25분 15초경에 무슨 일이 있었지? 뭐 이런 일이 있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올리버 섹스가 쓴 이 책의 이 장에는 엄청나게 기억을 하는 상동인가가 나오는데, 기억에 나오는데, 얘들이 뭘 갖고 노냐면 복소수 갖고 놀아. 복소수. 복소수가 뭡니까? 1과 자기 자신 이외의 수로 나누어지지 않는 수를 복소수라고 그러죠.
그럼 1, 3, 5, 7, 11, 13, 17도 안 되지. 19. 아, 형님. 푸네스네, 그래. 대단하시네. 근데, 이 강의 옆으로 자꾸 빠져야 재밌잖아. 예? 오늘 이 책 별로 강의 뭐 벌써 시간 많이 돼. 좀 하다 마칩시다. 이래 되나,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명상 강의 하다가 뭐 엉뚱한 소리만 시부리고 뭐 끝나면 뭐 일하노 하겠네. 골치 아프네. 이 복소서 관련된 유명한 수학 난제 있죠. 리만가설이라고. 예. 우리나라에도 리만가설 얘기 연구하는 대수학자분이 한 분 계세요. 무슨 대학교 교수님이시던가. 이 복소서들이 어느 일정한 선리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는데 왜 있느냐 그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기억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죠. 이 마음 정확 들어가지도 뭐하고 이거. 문고리도 잡기 전에 쭉 따면서 엎어진다 카드는 오늘 그 꼴라겠네. 네? 제가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면요. 문고리도 잡지 못하고 쭉 따면서 엎어진다 하는 얘기를. 중국의 유명한 스님 중에 극광괴모라는 스님이 있어요. 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됐어요. 우리가 명상 중에요. 연불 명상 있잖아. 이거 무슨 명상입니까 이게? 소리 명상이에요. 소리 명상.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기가 낮은 사람에게 뭐 어려운 이런 명상 이런 거 이미지 수행이라든지 가나선이라든지 뭐 화두 수행이라든가 이런 호흡 이런 거 다 치아라 이거지. 그저 그냥 연불이나 하면 되는데 괜히 뭐 화두 붙들고 무자 화두 붙들고 뭐 구자 무불승이니 뭐 이런 뜰 앞에 잣나무가 어떻고 이런 공안 하나 붙들고 해봤자 니는 문고리도 잡기 전에 쭉 따면서 엎어진다. 예. 하여튼 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자 쭉 따면서 엎어지기 전에 문고리는 잡아보고 끝냅시다. 기억 질량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책에서는 확실히 이거는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기존의 많은 명상가들이 이 부분에 성공했기 때문에 무게 줄임이 성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타격을 가하는 지난 시간에 약간 복습을 했는데 자 타격을 가. 뭘로? 삿대로 타격을 가. 우리는 삿대를 어떻게 연습합니까? 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삿대는 우리는 스쿨에서는 이 호흡 명상을 하지 않습니까? 호흡을 알아차림하는 장소는 크게 두 군데입니다. 배와 어디? 코. 두 군데 중에 우리 스쿨에서는 예. 이 책의 저자께서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우리 전통적인 방식이기도 하죠. 단전 주위의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림하는 방식을 취해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기준점이고 이 기준점에 대해서 이제 방해꾼이 나올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소리, 생각, 예? 그 다음에 뭐 통증, 뭐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점에 있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나올 때는 항상 알아차림하고 다시 기준점으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서 이 삿띠 계속 연습. 이 연습은 현대 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뭐 때문에 가능하다? 이 시냅스
이게 뭐냐면은 시냅스 가소성이다. 시냅스 가소성의 원리에서 시냅스 가소성의 원리는 왜 가능합니까? 마음이 물질이고 물리 화학적 반응의 결과물로서 나오기 때문에 이 시냅스라는 겁니까? 시냅스가 물건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입니까? 아닙니까? 물질이죠. 궁금하면 한번 쪼개 보이소. 열어보면 뭐 안에 시냅스 있다. 물론 현미경으로 봐야 되지만 두부 덩어리 안에 이렇게 뭐 엄청나게 있다고 생각했죠. 세포 한 개다 5,000에서 10,000개씩. 이 가소성의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이 파워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삿띠 파워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삿띠 파워라고 표현하고 결국에 마음 근육이 이렇게 강해졌어. 이거를 이 마음 공간에 이렇게 민다는 거예요. 민다는 뭡니까? 시냅스 가소성의 원리를 이용해서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계속 뭘 한다? 일종의 인지훈련이지. 인지훈련. 인지훈련입니다. 저 벽을 쳐다보면서 10년 내내 내 앞에 아무것도 없어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인식하는 순간이 온다. 그래서 이런 작용을 통해서 이런 것을 이익을 취함으로써 우리가 좀에 살기 편해진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꼬리 잡아봅시다. 들어가다 말았는데 우리 몸을요 이렇게 휴식을 취하려면은 오늘 다른 거 뭐 기억할 필요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요 기준점에 뭘 한다? 집중하고 고정해서 한번 있어 보는 겁니다. 왜? 홍균이 몸 피곤하면 주로 왜 하나? 응? 자나? 내 몸 피곤한데 네. 마라톤 매니아잖아. 야 피곤하니까 내 한 10km 더 뛰면 몸이 가벼워지니까 10km 더 뛰나? 미친놈처럼 뭐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거실 갔다가 뭐 일 안 하지? 어떻게 해? 몸을? 쉬는데 어떻게 해? 물리적으로 내 몸을 어떤 로케이션에 위치시키는? 한 곳에 두잖아. 몸이 피곤하면요 우리가 한 곳에 가만히 있는다니까. 소파에 있든지 침대에 있든지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든지 의자에 이렇게 릴렉스 안 일단 움직이기 싫어.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몸이 이렇게 육체적 피로가 좀 풀리잖아. 마음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마음을요 한 곳에 집중해서 오롯이 두면은 이게 돼. 내가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 몸 에너지의 전체 에너지 100 중에 내가 사용하는 게 한 25% 정도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몸의 에너지는 우선적으로 내가 먼저 끌어다 써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몸무게가 60 한 1, 2kg 정도 나가거든요. 요 쪼개보면 1.5kg 밖에 안 돼. 억수로 양이 적은 거야, 몸 전체에 비해서. 근데 얘가 엄청난 양을 쓰죠. 왜냐? 우리 몸은 사령탑이니까. 당연히 양을 많이 써.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빨리 소진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선적으로 여기 에너지를 보충해야지. 그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내는 뭘로 생존한다? 오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산소와 포도당. 그죠? 그럼 포도당 먹기 어려우면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돼? 뭐 산소라도 빨리 올려보내야 될 거 아니야. 야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뛰어 안 뛰어? 응? 펌프질을 막 해서 산소 막 올려보내라고 야가 막 명령 발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긴장하면 이게 막 뛰죠. 산소를 빨리 올려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다른 데 거는 에너지가 어떻게 떨어질 거 아니야. 육체적 다른 데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기서 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다른 부위에 약한 부분이 탈난다. 제일 먼저 위장 계열이 많이 탈나. 그럼 밥 먹기 싫어. 네. 여기 막 짜증나고 이러면 다른 데가 막 무기력해지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이제 유전 형질적으로 약한 부위가 이렇게 탈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가만히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가 휴식을 취해서 빨리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이게 사실 회복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상에서. 그게 이제 생산성 문제라든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삶의 피로를 빨리 회복할 때 이 명상의 의미가 회복 탄력성이라는 의미가 있거든. 그럴 때는 이 뇌를 빨리 쉬어줘야 돼. 뭔가 이렇게 쉬어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빨리 쉬는지 몰라.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취하는 방식은 뭡니까? 술 한잔 할까? 아니 뭐 이제 되니까 저 TV 틀어놓고 뭐 코미디 프로 봐야 되나? 그렇게 막 우리가 습관처럼 그렇게 자기 뇌를 어떻게든 쉬려고 발버둥 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갑자기 앉아서 명상 잘 안 된다 생각, 잘 안 되잖아. 뭐 명상도 마음이 편해야 한다는 이상한 말이 있어. 근데 그때 오히려 모든 걸 끄고 명상 체계로 들어가면은 가장 힘든 부분이 떠올라. 오히려 내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이 힘든 부분이 화두처럼 게 떠오른다니까. 그게 싫어서 명상 더 안 하지. 차라리 뭐 잊어야 되는데 떠오르게 만드는 거 왜 하노? 근데 그거를 삿대 힘을 한 밀어붙여 보는 거죠. 그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격하게 그 근심거리가 양이 적어지고 회복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육체를 가만히 소파에 한 곳에 놨을 때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잠을 자면 이렇게 피로가 회복되듯이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서 고정시켜서 내 마음을 가만히 놔두면요, 이게 급격하게 내가 휴식하게 된다. 그래서 옛날 스님들은 이 돌아다니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했어. 산아 산. 이 원숭이는 어떤 습성이 있습니까? 이 나무까지에서 저 나무까지로 막 이렇게 펄쩍 뛰어다니고 이게 또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마음이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는 거야.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골치 아픈 일이나 스트레스가 딱 걸리면 어떻게 되죠? 휴식을 취하기는커녕 아까 내가 얘기한 육체가 필요한 사람이 이만 갔다 저만 갔다가 그럼 나중에 완전히 뻗어버리지. 마라톤 좋아하니까 뭐 풀코스 하면 더 뛰구나. 풀코스 뛰고 가고 풀코스 뛰고 왜 되노? 완전히 맛이 가는 거잖아. 그래서 그 돌아다니는 마음을 한 곳에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컨트롤하면 훨씬 이게 편하다는 거지.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마음정화 부분에서 이 뇌의식 부분에서 포문을 여는 부분,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좀 짜증날 때 이 방식이 굉장히 힘들어, 우리가 취하기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때 가만히 자기 호흡에 집중해서 자기 내면을 관찰하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치유하는 방법론도 훨씬 낫다. 그 책에서 그렇게 스님 제작해서 붓다바라 스님께서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늘, 뭐 저는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대한 스님이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이것 또한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 같이 훌륭한 분이 계셨기에 또 이런 스님도 계신 것 같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게 공양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죠?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